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삼국시대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에 가야까지 더해서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보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삼국 역사를 위주로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삼국이 가야와는 달리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또 관등제와 신분제를 정비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부족들의 대표들이 갖고 있었던 토착 세력을 빼앗고 국왕 권력으로 흡수해 나갔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국왕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표가요, 바로 군장사회,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 집권국가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도표로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는요, 국왕과 여러 부족의 대표인 군장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중앙 집권국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 부족들의 힘을 국왕이 빼앗고 국왕이 이 귀족들의 서열을 정해줍니다. 이 서열을 우리는 신분제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분제와 관등제를 중심으로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어 나갔고 영토 안에서 이 국가의 힘이 통합되어 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국과 가야의 성립 가운데 먼저 고구려와 백제의 성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라고 한 나라는요, 부여를 피해서 도망쳐서 생겨난 나라예요. 그래서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졸본 지역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졸본이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였습니다. 초기 고구려는요, 이렇게 부여를 피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곳에 세워졌어요. 근데 산악지방은 농사를 지을 땅이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언제나 대외 팽창의 과정에서 옥저나 동해와 같은 좀 힘이 약한 나라를 어, 지배하면서 얘네로부터 이제 공납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저와 동해를 정치적으로 간섭하면서 또한 그 남쪽에 있었던 한 군현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구려는요, 부여에서 건너온 유이민 세력이 압록강 중류에 있었던 토착 세력과 연합하는 형태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섯 부족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오부족 연맹 체제 또는 오부 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실인 게르부를 포함해서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초기 중심지는 졸본 지역이었고요. 이후에 조금 더 넓은 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라고 하는 기록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 때 수도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조금 더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려면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조금 더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초기부터 옥저와 동해를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옥저를 정복해버리기도 하고, 또한, 지금부터는 게르부와 소누부, 이런 다섯 개의 부족 가운데 게르부만이 고구려 왕위를 이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왕위 계승 범위를 더욱더 한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옥저를 정복했고 또 한 군현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강대국으로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조왕 때고요. 태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붙여지는 이름인데, 주몽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태조라고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중앙 집권 국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요,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고구려는 원래 5개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르부, 소누부, 저희누부, 순누부, 관누부 이 5개 부족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었는데 이제 게르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족의 힘을 전부 다 빼앗습니다. 원래 소노, 절노, 순노, 관노라고 하는 각 부족의 독자적인 이름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빼앗고 동서남북중이라고 하는 중앙의 국왕과 그 사방을 지키는 나머지 부족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족들의 힘을 전부 다 빼앗고 왕을 중심으로 사방을 가리키는 그 방위명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족이라고 부를 수 없고 수도의 행정구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부의 성격이 부족에서 행정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수도를 5개 부, 그리고 지방도 5개 부로 나누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게르부 안에서도 왕의 아들, 이제 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나 다른 친척들은 왕위 계승권이 없고 나의 아들한테만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을 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왕위의 부자세습 원칙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국천왕은요, 진대법의 시행이라는 이 제도로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백성들을 도와주는 법이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겨울을 나게 되면 봄쯤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봄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이럴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갚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법이 시행된 이유는요, 이 당시 평민들이 이제 곡식이 없으면 귀족들한테 곡식을 구워서 빌려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곡식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평민들이 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평민들이 줄고 노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평민들이 노비로 떨어지는 이 신분적인 몰락을 막음으로써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또한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태조왕과 고국천왕 때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제입니다. 백제는요, 온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고 삼국사기 백제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조왕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구려는 역시 부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제는 부여 고구려의 유이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이민 세력과 한강 유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니 처음에는 십제라고 불렀다가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10명의 신하가 아니라 10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게 되었다. 백제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요, 마한 지역에 있었던 54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한강 하류의 오늘날 송파구 일대 해당이 되는 바로 위례성 또는 한강 옆에 있다고 해서 한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중심지는 오늘날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수도가 한성에 있었던 이 시기, 이때를 한성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제 계로왕 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웅진천도를 하게 되는 475년까지를 우리가 한성백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성 지역에는요, 이렇게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서 만든 돌무지 무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에도 나타나고 백제 초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와 백제 모두, 두 나라 모두에서 발견되는 무덤 양식이 바로 이런 돌무지 무덤인데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 모두 돌무지 무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백제를 세운 온조 왕이 고구려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백제 건국 집단이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백제 건국 주체가 부여 고구려계 유의민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 모두 공통된 무덤 양식을 사용했고 그것이 바로 돌무지 무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한 백제는요, 역시 고구려가 태조왕 때 중앙 집권 국가로 도약을 시작했던 것처럼 고이왕이라고 하는 이 3세기 후반의 왕 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좌평이라고 하는 관직과 그리고 관등제를 16등급으로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합니다. 마한 지역에 있었던 여러 부족의 대표들의 서열을 백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등제라 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관직과 이 관직의 서열, 이 귀족들의 줄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저평제 관등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고이왕이고요. 사료상으로는 법령을, 즉 율령을 공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율령을 공포하기 시작한 왕이 고이왕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라 안만 정비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 바깥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백제가 마한의 54개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한 지역의 소국들 가운데 가장 강했던 나라가 목지국입니다. 그런데 이 목지국을 고이왕이 멸망시키게 돼요. 즉, 마한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인 목지국을 점령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 목지국을 대신해서 마한의 영도 국가가 백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왕이 바로 고이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라와 가야가 성립되는 국면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신라는요,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이 알령 부인과 결혼을 해서 세운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신라가 세워질 때 건국에 참여했었던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박씨고요. 그리고 석탈해라는 사람도 나중에 참여했고요. 석씨. 그리고 왕이 되진 못했지만 김알지라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와 알령 부인이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박씨, 석씨, 김씨가 이 신라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라는 마한 진한 변환 가운데 진한에 있었던 12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서라벌 또는 사로국이었습니다. 경주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고요. 그래서 경주 지역의 신지 읍차가 바로 이 서만의 부족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이 사로국의 신지 또는 읍차로 출발했던 것이 바로 혁거세입니다. 이 혁거세가 썼던 왕호는요, 거서관인데요. 박혁거세는 스스로를 거서관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이 왕후를 썼던 남해왕이 등장했다가 이제 세 번째 왕을 정해야 돼요. 당시 진한 사람들은요, 특히 신라 사람들은 이빨의 개수가 많을수록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거기 때문에 이빨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떡을 물어서 그 떡에 남겨진 이빨의 자국, 이 자국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유리라는 사람이 이빨의 개수가 가장 많아서 유리왕이 그 다음 왕이 되었다. 제3대 유리 이사금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박격컷의 박씨, 석탈의 석씨, 김할지의 김씨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사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를 바로 이사금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리왕이 즉위했었던 24년부터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던 내물왕이 즉위하는 356년까지 약 332년간을 우리가 이사금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박시석 씨,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죠. 사루국이 역시 연맹 왕국으로 출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야입니다. 가야는요, 마한 진한 변한 가운데 변환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는 백제로, 진하는 신라로, 변화는 가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변환 지역에 있었던 12개의 나라 가운데 이 12개 나라가 삼국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다시 6나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 6나라가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가야였기 때문에 가야에는 왕이 6명이 있는 겁니다. 이 6명의 왕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 연맹 왕국이 바로 가야 연맹이었고요. 이 6나라 가운데, 이 6가야 가운데 가장 힘이 강했던 곳이 금관가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금관가야가 굉장히 힘이 강했던 이유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질 좋은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질 좋은 철을 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찾아왔어요.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낭랑,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낭랑군,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외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낭랑, 가야, 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해상 교통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처음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연합했었던 가야를요, 전기가야 연맹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전기가야 연맹을 금관가야가 이끌 수 있었던 배경은요,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철을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쇳덩이를 가지고 덩이쇠를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낭랑, 외를 연결하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 교역망의 중심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금관가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백제가 근초고왕 때 삼국 간의 경쟁을 주도하면서 당당히 이 한반도의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